세계를 호령하던 그 애플이 마침내 굴복을 선언했습니다. 그 상대는 다름 아닌 삼성, 즉 애플의 차세대 폴더블 아이폰 핵심 기술 부문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종 선택된 것입니다. 일부 애플 경영진은 이를 미국에 대한 배신이라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최고의 엔지니어들마저 침묵하게 만든 이 기술은 과연 삼성이 어떤 혁신을 이루었기에 이토록 업계 전체를 뒤흔들었을까요? 이 심층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가볍게 눌러주신다면 저 데이비드 노튼 교수에게 정말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현재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로 시청자의 고견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삼성 부품을 채택하는 것은 애플 DNA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 발언과 함께 회의실에는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애플 본사의 회의실, 그 유명한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은 임원들의 표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인 제이슨 테일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답을 가지고 있는 곳은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뿐입니다. 하드웨어 부문장인 라이언 역시 고개를 저으며 반문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왜 하필 경쟁사인 삼성입니까? 바로 그 순간 모든 임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노튼이며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디스플레이 공학을 22년간 가르쳐온 학계의 권위자입니다. 학계에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전문가로 통하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애플의 디스플레이 기술 자문역을 수행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애플의 최고 기밀 프로젝트인 폴더블 아이폰 개발팀에 재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전문적 견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담당자의 말에는 깊은 절박함이 묻어 있었으며 이는 애플의 첫 폴더블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순탄치 않음을 직감하게 했습니다. 프로젝트 현장 상황을 파악한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기존에 시도했던 모든 폴더블, 디스플레이 기술이 애플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전혀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니, 샤프, BOE, CSOT 등 세계 유수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제출한 샘플들을 직접 검토했지만 모두 결정적인 한계를 노출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접힌 부분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주름, 시리에이스, 현상과 반복 사용 시 급격히 나타나는 내구성 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애플이 추구하는 디자인 철학, 즉 완벽한 마감과 프리미엄 질감을 구현하기가 기존 폴더블 기술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초박형 두께를 유지하면서도 수만 번의 접힘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은 거의 물리적 한계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이미 팀원들의 사기는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고 몇 차례 출시 일정이 연기되었으며 내부적으로는 프로젝트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베테랑 엔지니어는 자조 섞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폴더블 기술은 애플에게 아직 너무 이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완성도 없이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것은 우리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 후로도 애플 폴더블 프로젝트 팀은 지속적으로 참담한 성적표를 보고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까지 테스트한 샘플만 해도 15개 업체에서 제출한 롤쿨까지 버전이었으나 단 하나도 애플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팀 쿡 CEO가 설정한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20만 번 이상의 접힘 내구성, 4.5mm 이하의 두께, 그리고 무엇보다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주름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글로벌 패널 최고 업체들의 업그레이드된 샘플을 받아 검토했습니다. 가장 기대를 걸었던 소니의 샘플부터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일본 특유의 정밀함으로 제작된 제품이었지만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품질관리팀장 앤드류 존슨은 현미경으로 관찰하며 지적했습니다. 접힌 부분에 미세하지만 명확한 선이 보입니다. 10번 정도 접었다 펼쳤더니 벌써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는 수준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종이를 접은 것처럼 뚜렷한 자국이 남아있었고, 더 심각한 문제는 색상 균일성이었습니다. 접힌 부분과 평평한 부분의 색감이 미묘하게 다르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디스플레이 전문가로서 저는 이런 품질로는 절대 프리미엄 제품에 적용할 수 없다고 단호히 판단했습니다. 아이폰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앤드류 존스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샤프에서 가져온 시제품은 소니보다는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일본 기업 특유의 정밀한 가공 기술은 인정할 만했으나 혁신적인 돌파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 클레어리는 테스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주름은 소니보다 적지만 여전히 육안으로 확인됩니다. 게다가 1만 번의 접힘 테스트 이후 성능 저하가 명확하게 관찰되었습니다. 1만 번의 접힘은 일반 사용자 기준으로 겨우 몇 달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수준을 의미했습니다. 중국 BOE의 샘플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겨우 500번 정도 접었다 폈을 뿐인데 벌써 화면 가장자리에 미세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품질팀의 에밀리 카터는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정도 내구성으로는 상용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정말 절망적인 수준입니다. CSOT에서 온 패널도 유사한 문제를 노출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았지만 반복 테스트를 통해 내재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온도 변화에 극도로 취약했습니다. 여름철 차량 내부 온도인 60도에서 겨울철 영하 10도까지 온도를 변화시키며 테스트했을 때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엔지니어 폴 킴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수준으로는 글로벌 제품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출시했다가는 시장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애플의 디자인 철학상 폴더블 아이폰 역시 최대한 얇아야 했지만 기존 기술로는 두께를 줄일수록 내구성이 떨어지는 상충 관계, 즉 트레이드 오프,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했습니다. 이는 물리적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었습니다. 제이슨 테일러가 깊은 고민에 빠져 말했습니다. 얇게 만들면 쉽게 부서지고 튼튼하게 만들면 두꺼워집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할 방법이 정말 있긴 할까요? 터치감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접힌 상태에서는 터치 반응이 둔화되는 현상이 모든 샘플에서 공통으로 나타났고, 특히 접힌 부분 근처에서는 터치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이는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치명적인 결함이었습니다. 디자이너 소피아 마틴은 좌절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애플 사용자들이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배터리 효율성 또한 큰 문제였습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일반 OLED보다 전력 소모가 20%에서 30% 더 높았는데, 이는 이미 배터리 용량의 제약이 있는 스마트폰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었습니다. 배터리팀의 에단 브라운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하루 종일 사용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계속되는 실패에 베테랑 엔지니어들조차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개발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폴더블 기술은 애플보다는 안드로이드 진영에 더 적합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분기별 실적 회의에서 폴더블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할 때마다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이사는 직설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정말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존 아이폰만으로도 시장을 충분히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품 출시 일정은 지속적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원래 2024년 출시 예정이었던 일정이 2025년으로 다시 2026년으로 밀리는 상황이었고, 이러다가는 끝없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경쟁사인 삼성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갤럭시 플립과 폴드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시장에 출시하고 있었기에 애플만 기술적으로 뒤처지는 모양새였습니다. 마케팅팀의 압박도 극심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제이슨 테일러가 마지막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미 갤럭시 모델로 다양한 버전에서 성공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최근 업계 정보에 따르면 크리즈리스, 시리슬레스, 테크놀로지라는 주름 없는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구현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에는 미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라이언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갤럭시 역시 주름 문제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요? 획기적인 기술이 있다 해도 그 업체가 삼성이면 곤란합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우리에게 삼성의 기술은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마지막 선택지로서 삼성의 공식적인 샘플 요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샘플이 도착한 그날의 충격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검은색 전용 운송 케이스에 담겨온 패널을 보는 순간부터 무언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포장 방식부터가 기존 샘플들과는 완전히 구별되었으며 마치 귀중한 예술품을 다루듯이 세심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충격 방지를 위한 특수 스펀지까지 주문 제작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이슨 테일러가 조심스럽게 케이스를 열며 말했습니다. 자, 이것이 삼성의 크리즈리스 기술이라고 합니다. 한번 면밀히 살펴봅시다. 패널을 꺼내는 순간 회의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일단 외관부터가 기존 샘플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습니다. 표면의 질감이나 마감 처리가 정말 고급스러웠습니다. 마치 프리미엄 시계에 사용되는 사파이어 크리스털과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패널을 양손으로 들고 천천히 접어봤습니다. 그 순간 정말 입이 벌어질 정도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패널을 접었는데 주름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완전히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고급 가죽 지갑을 접는 것처럼 부드럽게 구부러지면서도 접힌 부분이 완벽하게 매끄러웠습니다. 품질 관리팀의 앤드류 존스가 제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정말로 주름이 안 보입니다. 이게 정말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맞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다시 펼쳤을 때였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스프링처럼 탄력 있게 원래 형태로 돌아오며 완전히 평평해졌습니다. 기존 샘플들은 펼 때마다 뻣뻣한 느낌이 있었고 완전히 평평해지지도 않았는데 삼성 패널은 그 움직임이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부드럽고 유연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엔지니어 클레어리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보기에도 확연히 다릅니다. 이건 마법 같아요, 정말로. 어떻게 이런 기술이 가능한 것입니까? 두께를 정밀 측정기로 재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 수치는 4.12mm였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4.11mm보다도 1000mm나 더 얇았습니다. 이처럼 얇은 두께에서 이 정도의 유연성과 내구성을 동시에 구현한다는 것은 진정한 혁신이었습니다. 샘 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물리 법칙을 무시한 것만 같습니다. 팀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직접 만져보기 시작했고 모두 똑같은 반응, 즉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전문 엔지니어 폴 킴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30년을 일했지만 이런 것은 처음 봅니다.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기술을 실제로 구현해낸 것입니다. 표면 품질 역시 완벽했습니다. 품질팀의 에밀리 카터가 현미경으로 패널 표면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감탄했습니다. 표면 거칠기가 0.1 마이크로미터 이하입니다. 기존 최고 품질의 OLED보다도 매끄러워요. 접힌 부분의 소재 배치도 정말 이상적입니다. 색상 재현력 테스트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sRGB 색공간 커버리지가 100%였고 어도비 RGB도 98%를 달성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접힌 상태에서도 색상 정확도가 전혀 저하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컬러 스페셜리스트 루카스는 흥분하여 말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프리미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보다도 색 재현이 더 정확합니다. 터치 반응성 테스트 또한 완벽했습니다. 접힌 부분이나 펼쳐진 부분 모두에서 알멜리에스 이하의 반응 속도를 보였는데 이는 기존 폴더블 샘플들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터치 지연 현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팀의 소피아 마틴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일반 아이폰보다도 터치감이 더 좋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삼성이라는 기업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애플의 부품 공급 업체가 아니라 진정한 기술 혁신 기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이 크리즈리스 기술은 기존 업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혁신이었습니다. 메탈 플레이트를 활용한 독창적인 구조 설계로 접힘과 동시에 주름을 완벽하게 제거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제이슨 테일러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기술이 정말 삼성에서 나온 것이 맞습니까? 접힘 테스트도 아직 안 해보고 너무 성급히 놀라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가 알던 삼성의 기술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데요.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한국 기술에 대한 모든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배터리 효율성 테스트에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일한 밝기에서 기존 OLED 패널보다 18% 전력 효율이 우수했습니다. 이는 폴더블 아이폰의 배터리 수명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배터리팀의 에단 브라운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일반 아이폰과 동일한 배터리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구성 예비 테스트도 진행되었습니다. 1000번을 접었는데도 성능 저하가 전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존의 어떤 샘플보다도 압도적으로 뛰어난 결과였습니다. 앤드류 존슨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20만 번의 테스트도 충분히 견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샘플 하나가 완벽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대량 생산에서도 동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 비용은 적정한지, 공급 안정성은 확보되는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애플의 신작에 삼성 패널을 사용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일종의 금기와도 같은 분위기였기에 반대 세력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기술적 우수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브랜드 정체성, 공급망 전략, 정치적 고려사항 등 복합적인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만큼은 순수한 기술적 감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기술력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연구자로서 이런 혁신적 기술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행운이라고 다들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삼성 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한 후 애플 내부에서는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애플의 전통적 가치와 브랜드 정체성을 중시하는 임원들의 반발이 상당했습니다. 마케팅 디렉터 알렉스 맥클린이 가장 강력한 반대론자였습니다. 그는 이사회에서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삼성 부품을 채택하는 것은 애플 DNA에 대한 배신입니다. 맥클린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삼성은 갤럭시 브랜드로 우리와 직접 경쟁하는 라이벌입니다. 핵심 부품을 경쟁사에 의존한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애플의 기술적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의 우려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애플의 브랜드 가치 중 상당 부분이 자체 기술력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드웨어 부문장인 라이언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아시아 기업의 목을 매게 되었습니까? 애플은 항상 혁신을 주도해 왔는데 이제는 뒤따라가는 입장이 된 것입니까? 자체 R&D 투자를 늘려서라도 독자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반대 논리에는 깊은 역사적 배경이 깔려 있었습니다. 애플은 창립 이래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한 차별화를 핵심 전략으로 삼아왔습니다. 아이폰의 성공 역시 독창적인 디자인과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의 결합에서 나왔습니다. 외부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애플의 정체성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재무담당 부사장 헬렌 웡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삼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가격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미 경험한 일이 아닙니까? 핵심 부품까지 삼성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경영진의 이런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만했습니다. 정치적 고려사항도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아시아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 워싱턴 정가의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비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 고위 관료는 미국의 대표 기업이 핵심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코닝과 같은 미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로비 활동도 거셌습니다. 그들은 의회와 언론을 통해 압박을 가했습니다. 1년만 더 투자하면 삼성 수준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일자리와 기술 주권을 위해서라도 자국 기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소리들은 정치권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팀은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제이슨 테일러가 이사회에서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삼성 기술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다른 업체들의 샘플을 6개월간 테스트했지만 애플 기준을 만족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 역시 기술 자문으로서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학술적 관점에서 볼 때 삼성의 크리즈리스 기술은 현재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메탈 플레이트를 활용한 구조적 혁신은 다른 업체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이는 대체 불가입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이 과학자의 기본 신념입니다. 클레어 리도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지지했습니다. 우리가 2년을 더 개발한다고 해도 삼성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경쟁사들이 폴더블 시장을 이미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삼성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화웨이, 샤오미 등이 폴더블 시장에서 수년간 경험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애플이 너무 늦게 진입하면 시장 주도권을 잃을 위험이 명확했습니다. 마케팅 분석팀의 보고에 따르면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은 연간 50%의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체 기술 개발을 고집할 경우 최소 2년은 더 필요했지만 우리에게는 그만큼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팀쿡 CEO도 이 딜레마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회의는 몇 주간 계속되었고 찬반 양측의 논쟁은 점점 격화되었습니다. 반대파는 이념과 전통을 내세웠고 찬성파는 현실과 시장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기업 경영의 복잡성을 새삼 느꼈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인 내부 테스트가 시작되면서 삼성 패널의 진가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설정한 모든 테스트 항목에서 기대치를 뛰어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내구성 테스트부터 진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최소 10만 번의 접힘을 견뎌야 한다는 것이 업계 표준이었습니다. 품질관리팀장 앤드류 존스가 첫 번째 결과를 보고했을 때 회의실은 숨막힐 듯 조용해졌습니다. 10만 번 테스트를 완료했는데 성능 저하가 전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15만 번까지 진행했는데도 여전히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현미경으로 확인해 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15만 번 접힌 후에도 화면 품질이 처음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테스트는 계속되었고 결과는 더욱 경이로웠습니다. 20만 번을 넘어서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었습니다. 엔지니어 샘 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기존 샘플들 중에서 10만 번을 넘긴 제품은 거의 없었는데 이 결과는 일반 사용자 기준으로 7, 8년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낙하 테스트 결과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1.5m 높이에서 다양한 각도로 총 100번의 낙하 테스트를 실시했지만 화면 손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접힌 상태에서의 낙하 테스트에서도 완벽한 내구성을 보였는데 기존 샘플들은 접힌 상태에서 낙하하면 접힌 부분에 균열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삼성 제품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환경 테스트에서도 탁월한 성능이 입증되었습니다. 영하 30도에서 영상 85도까지의 극한 온도에서도 성능이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습도 95%의 고습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했습니다. 환경 테스트 담당 엔지니어 브라이언 리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지구상 어느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극지방부터 사막까지 모든 기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것 같습니다. 화질 테스트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색재현 정확도가 델타 2 R.21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문가용 모니터 수준이었습니다. 밝기도 1600니트까지 올라가면서도 색상 왜곡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접힌 상태에서도 화질 저하가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컬러 스페셜리스트 엘리나 김은 흥분해서 보고했습니다. 접힌 부분과 펼쳐진 부분의 색상 차이가 육안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기존 폴더블 제품들의 가장 큰 약점이었는데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어떤 상태에서 화면을 보더라도 일관된 품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배터리 효율성 테스트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동일한 밝기와 설정에서 기존 OLED 대비 22%의 전력 효율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폴더블 아이폰의 최대 약점 중 하나였던 배터리 수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배터리팀의 에단 브라운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일반 아이폰과 동일한 배터리 지속 시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터치 반응성 테스트에서도 완벽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접힌 부분, 곡면 부분, 평면 부분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반응 속도를 보였습니다.
멀티터치 테스트에서도 10포인트까지 정확하게 인식했습니다. 팀의 소피아 마틴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폴더블이 맞습니까? 반응성이 일반 스마트폰보다도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품질 일관성이었습니다. 10개의 서로 다른 샘플을 테스트했는데 모두 동일한 수준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대량 생산에서도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품질 보증팀의 피터는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샘플 간 편차가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면 양산에서도 안정적인 품질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팀원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기술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테랑 엔지니어 폴 킴은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분야에 있었지만 이런 혁신은 처음 봅니다. 기술 앞에서는 편견이나 선입견이 설 자리가 없군요. 한 젊은 개발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보니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기술 강국이었네요. 저 역시 완전히 동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이 객관적인 데이터 앞에서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의 메탈 플레이트 기술은 정말 독창적이었습니다. 기존 폴더블 기술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혁신이었으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을 현실로 구현해낸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니라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최종 의사결정은 경영진의 몫이었으며 브랜드 전략, 공급망 리스크, 정치적 고려사항 등 복합적인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야 했습니다. 최종 승인을 불과 몇 주 앞둔 시점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거대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미국 정치권과 산업계에서 삼성 부품 사용을 막기 위한 조직적인 로비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반발이 정말 거셌고 코닝의 최고 경영자가 직접 워싱턴을 찾아다니며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코닝에서는 긴급하게 자체 폴더블 글래스 기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현재 기술력으로도 1년 내에 삼성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 기업이 핵심 기술을 외국에 의존하는 것은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언론에서도 이러한 논조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 압박이었습니다. 하원기술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차세대 스마트폰의 핵심 기술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요? 백악관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애플에 대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이사회 내부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일부 이사들은 중국 업체들과의 비교 검토를 다시 요구했습니다.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인 제프 리더는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BOE나 CSOT도 빠르게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지 않나요? 굳이 삼성만을 고집할 이유가 있습니까? 알렉스 맥클린도 마지막 기회라는 듯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선택이 아니라 애플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삼성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브랜드 독립성이 영원히 훼손될 수 있습니다. 라이언도 끝까지 자체 기술 개발을 주장했습니다. 2-3년 늦어지더라도 자체 기술로 이루어내야 합니다. 애플의 정체성은 혁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다른 회사 기술에 목을 매게 되었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삼성 측에서도 이 계약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술적 완성도로 승부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추가적인 품질 개선 데이터와 양산 안정성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했습니다. 특히 A라인의 애플 전용 생산 계획을 더욱 구체화하여 제시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연일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찬성파와 반대파가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제이슨 테일러가 현실론을 내세웠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경쟁사들이 폴더블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 늦어질 수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삼성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저 역시 기술 자문으로서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과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삼성 기술이 최고 수준입니다. 다른 업체들이 이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2~3년은 필요합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이 학문의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반대파의 정치적 논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헬렌 원기 경영 관점에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삼성 의존도가 높아지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가격 협상력도 약해지고 기술 종속 위험도 존재합니다. 외부 압박도 계속 거세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고위 관료들이 애플에 직접 압박을 가했습니다. 한 전직 장관은 심지어 팀 쿡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 기업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 아닌가요? 기술 경쟁에서 우리가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언론의 압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사설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애플이 삼성에 의존하는 것은 미국 기술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자국 기업 육성을 통한 기술 독립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여론이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뜻밖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팀 쿡 CEO가 직접 이사회에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고 모든 이사들이 긴장한 채로 그의 발언을 기다렸습니다. 쿡 CEO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플의 가치는 정치가 아니라 고객에게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 회사이지 정치 단체가 아닙니다. 자존심만으로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항상 최고의 기술을 찾아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소니에서 부품을 가져오고 삼성에서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철학은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지 모든 것을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테스트 결과도 그때 최종 발표되었습니다. 내구성, 화질, 소비 전력, 두께 등 모든 항목에서 완벽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앤드류 존스가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30만 번 접힘 테스트까지 완료했는데 성능 저하가 전혀 없습니다. 경쟁사 제품들과의 비교에서 모든 영역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쿡 CEO가 회의실을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삼성 기술이 유일한 선택입니다. 소비자들은 우리가 어떤 부품을 쓰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훌륭한 경험을 제공하는지를 평가합니다. 그것이 바로 애플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이 말이 회의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기술적 우수성, 시장 현실, 그리고 CEO의 확고한 의지까지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역사적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애플 본사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애플과 삼성 디스플레이 간의 폴더블 아이폰용 디스플레이 공급 계약 체결식이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기술 자문으로 참석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세계 기술 세길이 남을 순간을 직접 목격하게 된 것이죠. 계약 규모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메가딜이었으며 연간 최대 1,500만 장의 크리즈리스 OLED 패널 공급 계약이었습니다. 이는 약 700만에서 800만 대의 폴더블 아이폰을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5년이며 총 계약 규모는 1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애플 역사상 단일 부품으로는 최대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삼성 측에서는 이를 위해 파격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A라인을 애플 전용 생산 라인으로 개조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기존 갤럭시 폴드 생산 라인과는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시설이었으며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은 직접 애플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과 보안 요구 사항을 완벽하게 충족시키겠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안 수준도 최고 등급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애플 엔지니어들만 접근할 수 있는 전용 구역을 만들고 24시간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삼성 직원들도 애플의 승인 없이는 접근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제이슨 테일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보안 수준이면 CIA 시설이나 마찬가지군요. 계약 조건 역시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삼성은 애플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간 1,500만 장의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보장하고 불량률을 0.01% 이하로 유지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팀 쿡 CEO는 직접 이는 우리가 원하던 바로 그 파트너십입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삼성의 기술 로드맵 발표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미 현재 기술의 완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 계획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생산 수율 향상과 비용 최적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은 브리핑에서 애플과 함께 폴더블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감동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세계 최고 기업인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으며 더 나아가 기술적으로는 애플을 리드하는 위치에 서게 된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양사의 협력 체계도 즉시 가동되었습니다. 애플의 품질 관리팀이 삼성 아산 공장에 상주하기로 했고 실시간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삼성도 애플의 까다로운 보안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품질 관리 협력은 업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례였습니다. 클레어리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삼성의 협조 수준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생산 일정도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파일럿 생산을 시작하여 2026년 3월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2026년 하반기 아이폰 폴드 출시에 맞춰 완벽한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품질 목표도 명확했습니다. 불량률 0.01% 이하, 균일도 9% 이상을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전망도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제한적 출시로 300만에서 500만 대 수준이지만 2027년에는 연간 1,500만 대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마케팅팀의 분석에 따르면 폴더블 아이폰은 프리미엄 시장에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삼성 임원들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이 계약식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삼성은 애플을 따라가는 시대를 완전히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선도하고 애플이 그 혜택을 받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정말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애플 내부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삼성 기술 채택을 반대했던 임원들도 이제는 완전히 입장을 바꿨습니다. 알렉스 맥클린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기술은 정말 국경이 없네요.
삼성과의 협력이 애플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파트너십이 될 것 같습니다. 라이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기술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더 많은 영역에서 삼성과 협력을 확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서 기술의 힘을 다시 한번 깊이 느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정한 혁신은 국경을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양사 간의 화학적 결합도 놀라웠습니다. 애플의 완벽주의와 삼성의 기술력이 만나자 엄청난 시너지가 창출되었습니다. 공동 개발팀이 구성된 지 한 달 만에 벌써 차세대 기술의 프로토타입이 나왔는데 이런 속도는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언론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매체들이 이 소식을 톱뉴스로 다루었으며 특히 애플이 인정한 한국 기술력, 삼성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더욱 흥분했으며 한국이 애플을 이끄는 시대가 왔다는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제 제품 출시뿐이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세계 최초의 진정한 무주름 폴더블 스마트폰이 탄생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만들어낸 혁신이 전 세계 소비자들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몇 달이 지나면서 이 역사적 협력의 파급 효과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삼성의 크리즈리스 기술이 소문나면서 단순히 애플 하나의 성공을 넘어 전체 업계 생태계를 완전히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구글, 샤오미, 오포, 비보 등이 앞다투어 삼성의 기술 협력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의 픽셀 폴드 팀에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애플이 선택한 기술이라면 우리도 검토해봐야겠다는 반응은 업계 전체로 확산되었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갑자기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 기업으로 등극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애플 내부 문화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 삼성 기술 채택을 강력히 반대했던 임원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렉스 맥클린은 분기별 전략회의에서 삼성과의 협력이 애플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파트너십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른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언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기술력을 완전히 잘못 평가했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심지어 카메라 기술까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더군요. 우리가 아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애플의 글로벌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술적 성과 또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삼성은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삼성은 지속적인 기술 개선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4.12팀에서 더 얇게 만들 수 있는 기술 로드맵을 보여주었고 장기적으로는 더욱 혁신적인 기능들도 연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슨 테일러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들의 기술 발전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해 보입니다. 이들의 기술 발전 속도는 정말 믿기 어려워요. 더 놀라운 것은 삼성이 이 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영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동차용 폴더블,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기기용 초소형 폴더블 패널까지 개발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건축용 대형 폴더블, 디스플레이까지 연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분야의 혁신이 전체 산업으로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저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만 해도 과거 한국은 상상도 못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1950년 한국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나라에서 시작해서 불과 70년 만에 세계 최고 기업들이 의존하는 기술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발전을 넘어서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높은 교육열과 끈기,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정신이 이러한 기술 혁신을 가능하게 한 것 같았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로 대표되는 추진력과 눈치 문화에서 나오는 세심함이 결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단점으로 보지만 저는 이 문화가 없었다면 한국이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하고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폴더블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시장의 관심도 나날이 뜨거워졌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제품이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특히 삼성의 크리즈리스 기술이 적용된 첫 번째 아이폰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컸습니다. 한국 기술이 만들어낸 혁신이 애플 브랜드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이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들의 예측도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일부 기관은 폴더블 아이폰이 2027년까지 전체 아이폰 판매의 10%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DC에서는 삼성 기술력 덕분에 애플이 폴더블 시장에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무엇보다 품질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삼성의 독점적 기술력 때문에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으며 출시 후 최소 3년은 기술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기술에는 정말 국경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진정한 혁신은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야 가능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이끄는 기술 강국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기술에 대한 열정과 완벽주의 정신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면서 느낀 것은 그들의 기술적 자부심과 끊임없는 개선 의지였습니다. 양사의 협력 체계도 매우 체계적으로 구축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체결된 것은 엄격한 기술, 기밀 유지 협약이었습니다. 삼성의 크리즈리스 기술과 애플의 설계 정보 모두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었으며 양사 직원들은 모두 특별 보안 서약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정기적인 기술 협의와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긴밀한 협력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었으며 월 단위 화상 회의와 분기별 현장 점검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애플의 까다로운 보안 기준에 맞춰 삼성 공장에 전용 보안 구역까지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기밀 유지와 품질 관리 협력은 업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례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디스플레이 산업 지원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K-디스플레이 정책을 통해 관련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었으며 삼성의 이번 성과도 그러한 정부 정책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한국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삼성의 글로벌 위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애플의 단순 부품 업체나 라이벌이 아니라 애플의 기술 파트너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애플보다 앞선 기술을 가진 회사라고 평가하기도 했으니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이제 두 회사는 이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모바일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더욱 큰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죠.
한국 기술이 세계 기술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간 협력을 넘어서는 역사적 의미가 있었는데, 동양과 서양, 후발국과 선진국이라는 기존 프레임을 완전히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오직 진정한 기술 실력으로 세계 최고의 인정을 받은 한국의 집념이었죠. 오늘의 사연은 단순한 기업 간 기술 협력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이 세계 기술 생태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기업 애플조차도 인정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기술력.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하여 불굴의 의지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대한민국의 놀라운 여정.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배워야 할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애플이 결국 선택한 삼성 기술의 압도적인 우위를 상세히 분석해본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분석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